국밥 냄새 배니까 구석에서 조용히 계세요. 서울 한복판 최고급 호텔 연회장. 수백 명의 하객이 모인 서울지검장 취임식에서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내뱉은 말입니다. 낡은 회색 한복 차림의 72살 노인은 구석으로 밀려나 굴욕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손에는 폴더폰이 쥐어져 있었습니다. 단축번호 1번. 그 버튼 하나가 눌리는 순간 화려했던 취임식장은 아수라장이 됩니다. 시장 순대 국밥집 욕쟁이 할매. 그녀의 진짜 정체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그곳에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장옥분이라고 합니다. 올해로 72이 됐어요. 평생을 시장 바닥에서 순대국밥을 팔며 살아왔는데 하루아침에 제 존재가 지워지는 기분을 느낄 줄은 몰랐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무시당하고 모욕당하는 기분이 어떤 건지 제 기막힌 이야기를 한번 들어봐 주시겠어요? 새벽 4시 매캐한 연탄가스 냄새가 코끝을 찔렀습니다. 저는 이불 속에서 눈을 떴어요. 창틈으로 스며드는 바깥 공기가 서늘했습니다. 아직 해가 뜨려면 한참 남은 시간이었죠. 저는 무릎을 두 손으로 감싸 쥐고 천천히 일어났어요. 72회를 살아온 무릎 관절이 삐걱거리며 통증을 호소했습니다. 뼈와 뼈 사이에서 모래알이 갈리는 것 같은 느낌이었지만 이 정도는 아침 인사 같은 거였죠. 오히려 이 쑤시는 감각이 아직 살아있다는 증거였습니다. 어둠 속에서 더듬더듬 불을 켜고 세수를 했어요. 거울 속에는 주름이 깊게 팬 노인이 서 있었습니다. 눈가에 검버섯, 갈라진 입술, 손등에 도단한 거무튀튀한 반점들. 70년 세월이 그대로 새겨져 있었어요. 하지만 눈빛만큼은 여전히 또랑또랑했습니다. 오늘도 해야 할 일이 산더미였으니까요. 5시가 되자 저는 시장 골목 끝에 자리한 순대 국밥집 문을 열었습니다. 30년 된 간판은 페인트가 벗겨지고 글씨가 희미해져 있었어요. 하지만 새벽 안개 속에서 불을 켜면 그 불빛을 보고 찾아오는 손님들이 있었습니다. 저에게 이 가게는 그냥 밥벌이가 아니었어요. 이곳이 모든 것의 시작점이었습니다. 부엌으로 들어가 앞치마를 두르고 커다란 돼지 머리를 들어 올렸어요. 무게가 5kg은 되어 보였습니다. 핏물이 손가락 사이로 흘러내렸어요. 차가운 물에 담가두었던 고기에서는 비릿한 냄새가 올라왔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코를 막았겠지만 저에게는 이 냄새가 돈 냄새였어요. 능숙한 손놀림으로 머리 부위의 살을 발라내기 시작했습니다. 칼날이 고기결을 따라 미끄러지듯 움직였어요. 30해 넘게 해온 일이라 눈을 감고도 할 수 있었죠. 핏물에 물든 손톱을 바라보며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게 내 명함이다. 어디 가서 내밀 수 없는 그러나 가장 정직한 명함. 온갖 고급 양복을 입은 자들이 내 앞에서 무릎을 꿇어도 정작 나는 이 핏물 묻은 손톱으로 살아왔어요. 7시가 되자 시장통이 활기를 띠기 시작했습니다. 제 가게 앞으로 상인들이 하나둘 지나가며 인사를 건넸어요. 옥분이 할매, 오늘도 일찍 나왔네. 야, 이 사람아, 늦잠 자면 밥이 하늘에서 떨어지나? 어서 가서 장사해. 저는 걸쭉한 욕설을 주고받으며 시장 특유의 활기 속에 녹아들었습니다. 여기서는 누구도 저를 대단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그냥 욕쟁이 국밥 할매일 뿐이었죠. 그게 좋았습니다. 그 평범함이, 그 단순함이. 아침 장사가 한창일 때였어요. 가게 문이 벌컥 열리더니 번쩍거리는 금반지를 낀 젊은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값비싼 패딩 점퍼에 새하얀 운동화를 신고 있었어요. 손에는 커피 한 잔을 들고 있었죠.
일에서 번 돈으로는 절대 못 사는 차림새였습니다. 저는 한눈에 알아봤어요. 이 건물 주인 아들이었죠. 세상 물정 모르고 자란 도련님 티가 물씬 났습니다. 할매, 여기서 돼지 냄새 너무나. 민원 들어온다고. 다음 달부터 월세 20% 올릴 거야. 제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뜨거운 국자를 허공에 휘두르며 소리쳤어요. 뭐, 내 아버지도 내 국밥 먹고 컸어. 그때는 돼지 냄새 좋다고 허구한 날 쳐들어와서는 나가. 건물주 아들은 기가 질려 물러났습니다. 제 기세에 눌린 것도 있었지만 그 서슬 퍼런 눈빛 때문이었어요. 그 눈빛에는 단순한 분노가 아니라 무언가 깊고 단단한 것이 서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젊은 놈은 몰랐을 거예요. 제가 누구인지. 오후 3시 점심 손님들이 빠져나가고 가게가 한산해졌습니다. 밖에서는 참새들이 지저귀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저는 앞치마를 툭툭 털고 가게 뒤편의 허름한 창고처럼 생긴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곰팡이 핀 벽지와 삐걱거리는 마루. 아무도 이 방에 돈이 숨겨져 있으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할 거예요. 문을 닫고 자물쇠를 잠근 뒤 바닥에 깔린 낡은 장판을 걷어 올렸습니다. 그 아래에는 이중 잠금 장치가 달린 금고가 숨겨져 있었어요. 30년 전 제가 직접 설치한 금고였습니다. 번호를 눌러 금고 문을 열었어요. 앞치마 주머니에서 꺼낸 건 오늘 벌어들인 꼬깃꼬깃한 1,000원짜리 지폐 뭉치였습니다. 그 돈을 금고 한쪽에 차곡차곡 쌓아 넣었어요. 그리고 고개를 돌려 금고 반대편을 바라봤습니다. 거기에는 수십억 원어치 무기명 채권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어요. 1,000원짜리 지폐와 억 단위 채권. 이 두 가지가 제 삶이었습니다. 한쪽은 세상에 보여주는 얼굴이고 다른 한쪽은 세상이 결코 알아서는 안 되는 진짜 모습이었어요. 그때 뒷문으로 인기척이 났습니다. 쌀포대를 메고 들어온 것은 겉보기엔 그냥 쌀집 아저씨인 김 비서였어요. 그는 쌀포대를 내려놓고 그 속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사장님, 이번 주 정재계 동향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를 받아들었어요. 첫 장에는 제 아들 준혁이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서울지검장 내정, 인사검증 통과 완료. 제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다가 금세 사라졌어요. 아들이 검증을 통과할 수 있었던 건 제 재산이 철저하게 숨겨져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차명계좌, 재단 명예, 해외 신탁. 30년간 쌓아온 모든 것이 아들의 발목을 잡지 않도록 정리해 둔 것이었어요. 저녁이 되자 가게 구석에 놓인 작은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안테나가 낡아서 화면이 지직거렸지만 뉴스를 보는 데는 지장이 없었어요. 그때 화면에 아들이 나왔습니다. 검사복을 입은 준혁이가 카메라 앞에서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서울지검장 내정자로 소개되는 아들의 모습이 화면 가득 비쳤습니다. 국밥 뚝배기를 내려놓고 쪼그려 앉은 채 화면을 바라봤어요. 아들의 넥타이가 살짝 삐뚤어져 있었습니다. 저는 무심코 손을 뻗어 화면을 어루만졌어요. 마치 아들의 넥타이를 고쳐주려는 것처럼. 화면 속 아들은 여전히 웃고 있었지만 저에게는 그 웃음이 어딘가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그때 눈가가 뜨거워졌어요. 얼른 고개를 돌려 눈물을 닦았습니다. 이런 감정에 젖어 있을 시간이 없었어요. 그런데 화면 속에서 무언가가 제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아들 옆에 서 있는 며느리 유라의 재킷이었어요. 저는 그 옷을 단번에 알아봤습니다. 프랑스 명품 브랜드의 한정판. 가격으로 치면 이 가게 3년치 순이익과 맞먹는 물건이었어요. 제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준혁이의 월급으로 살 수 있는 옷이 아니었어요.
뭔가 찝찝한 느낌이 가슴 한구석에서 꿈틀거렸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몰랐을 거예요. 제가 명품 가격을 줄줄이 꿰고 있다는 것을. 저녁 장사 중에 단골 김씨 할머니가 찾아왔습니다. 옥분아, 아들 출세해서 좋겠다. 검사장이면 대단한 거 아니여. 저는 시큰둥하게 대꾸했어요. 그놈이 밥은 먹고 다니는지 모르겠어. 하지만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는 것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티를 내지 않으려 해도 아들 자랑에는 장사가 없었으니까요. 밤 10시 가게 셔터를 내린 저는 낡은 몸빼 대신 단정한 개량 한복으로 갈아입었습니다. 골목 어귀에는 검은 세단이 대기하고 있었어요. 뒷좌석에 올라탔고 차는 소리 없이 명동 쪽으로 달렸습니다. 명동 한복판 빌딩 9층에 있는 사무실. 겉에서 보면 평범한 무역회사처럼 보이지만 이곳이 제 또 다른 본거지였어요. 사무실에 들어서자 유명 로펌 대표가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습니다. 이사장님 부탁드립니다. 재단 자금 좀 융통해 주십시오. 저는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그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낮에는 돼지 머리를 손질하고 욕설을 퍼붓던 손이 지금은 이 나라 정재계를 쥐락펴락하는 손이 된 것이었어요. 하지만 저에게 그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건 오직 하나 아들이었어요. 청송 장학재단 결제 서류에 도장을 찍으며 문득 죽은 남편 생각이 났습니다. 돈이 없어 억울하게 옥살이하다 차가운 감방 바닥에서 숨을 거둔 남편. 그때 저는 맹세했어요. 돈 없어서 당하는 일은 다시는 없게 하겠다고. 그래서 악착같이 돈을 모았습니다. 국밥을 팔고 그 돈을 투자하고 투자한 돈을 다시 굴렸어요. 그렇게 30년이 흘렀고 저는 아무도 모르는 거부가 되어 있었습니다. 사무실을 나와 차에 타자마자 휴대폰을 꺼냈어요.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가 몇 번 간 뒤 아들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어머니, 저 지금 중요한 미팅 중이라 바빠요. 나중에요. 끊어요. 뚜뚜뚜. 전화는 일방적으로 끊겼습니다. 검은 화면이 된 휴대폰을 한참 바라보았어요. 가슴 한구석이 쓰렸지만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서울의 밤거리를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죠. 집에 돌아온 저는 장롱 깊숙한 곳에서 낡은 넥타이 하나를 꺼냈습니다. 아들이 사법시험에 합격했을 때 처음 사준 싸구려 넥타이였어요. 그때는 비싼 걸 살 돈이 없어서 시장표를 사줬었죠. 아들은 그래도 좋다며 환하게 웃었었는데 그 넥타이에 다리미질을 했습니다. 손끝에 전해지는 천의 감촉이 옛날 아들의 손을 잡았던 느낌과 겹쳤어요. 그리고 문득 깨달았습니다. 내일 있을 취임식 초대장이 오지 않았다는 것을. 불 꺼진 방에서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들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날에 어머니는 초대받지 못했어요. 하지만 서글픔은 잠시뿐이었습니다. 제 눈빛이 달라졌어요. 초대받지 못했으면 어때? 갈 수 없다고 누가 그랬어? 주름진 입술을 꾹 다물었습니다. 이 손으로 아들을 키웠고 이 손으로 재단을 세웠어요. 아들이 밟고 서 있는 그 검찰청사 땅도 따지고 보면 제 돈으로 만들어진 것이었습니다. 내일 어떤 일이 있어도 가야 했어요. 그것이 축하를 하기 위해서인지 아니면 뭔가 다른 이유 때문인지는 아직 저도 몰랐습니다. 다만 가슴 한구석에서 불길한 예감이 피어오르고 있었어요. 며느리의 그 값비싼 재킷이 자꾸만 눈에 밟혔습니다. 취임식 이틀 전 아침이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가게 문을 열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때 누군가 철문을 쾅쾅 두드렸습니다. 이른 시간에 웬일인가 싶어 열어보니 떡집 박씨 할머니가 서 있었어요. 눈이 퉁퉁 부어 있었고
손에는 구겨진 서류 뭉치를 들고 있었습니다. 평소에는 씩씩하게 장사하시던 분인데 완전히 초라해 보였어요. 옥분아, 나 죽겠다. 제발 좀 도와줘. 박씨 할머니가 제 앞에서 주저앉더니 펑펑 울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얼른 가게 안으로 부축해 들어가 따뜻한 국물부터 한 그릇 떠다 줬어요. 사연인즉슨 이랬습니다. 석 달 전에 며느리 유라가 운영하는 아르떼 갤러리에서 투자 설명회가 열렸대요. 화려한 샹들리에 아래서 와인을 돌리며 진행된 설명회였다고 해요. 박씨 할머니도 아들 손에 이끌려 갔다가 그만 홀딱 넘어간 거였죠. 며느리가 직접 단상에 올라 마이크를 잡고 말했답니다. 제 남편이 검찰 고위직이라 투자금은 절대 안전합니다. 법적으로 보호받는 투자예요. 원금 보장에 월 5% 수익까지 약속했다니 누가 안 넘어가겠어요. 거기 모인 노인들 대부분이 평생 모은 돈을 맡겼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가게 문서를 담보로 맡겼는데 이자는커녕 원금도 못 받고 있어. 이제 다음 달이면 가게가 넘어간대. 저는 박씨 할머니가 내민 계약서를 찬찬히 들여다봤습니다. 깨알 같은 글씨로 법률 용어가 빼곡했지만 제 눈에는 한눈에 보였어요. 전형적인 폰지 사기 수법이었습니다. 투자금으로 이자를 돌려막기 하다가 적당한 시점에 먹튀하는 구조였죠. 30년간 사채 시장에서 굴러온 저한테는 낯익은 수법이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내색하지 않았어요. 눈앞이 빨개지는 것 같았습니다. 박씨 할머니를 달래보내고 나서 저는 앞치마를 벗어 던졌습니다. 오늘 장사는 쉬어야겠다고 마음먹었어요. 직접 눈으로 확인해야 했습니다. 오후 2시 저는 낡은 작업복에 고무장갑을 끼고 며느리의 갤러리 건물 앞에 섰습니다. 머리에는 허름한 수건을 동여맸어요. 등이 굽은 척 허리를 숙이고 발을 질질 끌며 걸었습니다. 누가 봐도 청소 용역 아줌마였죠. 건물 관리 업체에 미리 손을 써둔 덕분에 저는 당당하게 직원 출입구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경비원이 저를 힐끗 쳐다봤지만 청소복을 입은 늙은 여자에게는 관심도 없었어요. 투명인간 취급을 받는 게 이렇게 유용할 줄이야. 갤러리 내부는 화려했어요. 대리석 바닥에 크리스털 조명, 벽에는 억대를 호가하는 그림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직원들은 하나같이 비싼 정장을 빼입고 굽 높은 구두를 신고 있었어요. 하지만 제 눈에는 다 껍데기로 보였습니다. 썩은 것일수록 겉을 화려하게 꾸미는 법이니까요. 걸레를 들고 복도를 오가며 이곳저곳을 살폈습니다. 그러다 뒷문 쪽에서 이상한 광경을 목격했어요. 검은색 승합차가 들어오더니 미술품 운반 상자가 아닌 은색 금고 박스들이 줄줄이 내려지고 있었습니다. 박스마다 자물쇠가 채워져 있었고 직원들이 긴장한 표정으로 빠르게 지하로 옮겼어요. 그림을 사고 파는 갤러리에서 현금 박스가 오간다? 제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분명 뭔가 있었어요. 저녁 무렵 분리수거장에서 결정적인 것을 발견했습니다. 파쇄된 서류 조각들이 검은 봉투에 담겨 있었어요. 종이가루와 잉크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저는 주변을 살피고 나서 그 봉투를 통째로 챙겼습니다. 청소 도구함에 숨겨서 가지고 나왔어요. 집에 돌아와 밤새 돋보기를 쓰고 조각들을 맞춰봤습니다. 식탁 위에 조각들을 펼쳐놓고 글씨체와 종이 색깔을 맞춰가며 퍼즐처럼 한 장 한 장 이어붙였어요. 눈이 침침해지고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새벽 4시가 되어서야 문서 하나가 완성됐어요.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HK 건설 수사 무마 청탁비 5억 원.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이건 단순한 투자 사기가 아니었어요.
며느리가 아들 이름을 팔아 기업들한테 돈을 뜯어내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다음 날 저는 다시 갤러리로 잠입했어요. 이번에는 화장실 청소를 맡았습니다. 대리석 바닥에 물을 뿌리고 걸레질을 하는 척하며 귀를 쫑긋 세웠죠. 화장실 문이 열리고 굽 높은 구두 소리가 또각또각 들려왔어요. 향수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며느리였어요. 며느리가 거울 앞에 서서 화장을 고치며 전화를 받았습니다. 저는 칸막이 안에서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어요. 심장이 쿵쾅거렸지만 손에 든 걸레를 꽉 움켜쥐며 버텼습니다. 걱정 마세요. 우리 남편이랑 다 얘기된 거예요. 돈만 입금하시면 수사는 조용히 종결됩니다. 며느리의 목소리는 달콤했지만 그 안에 담긴 내용은 독이었어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설마 내 아들 준혁이가 이 짓을 알고 있는 걸까? 다리에 힘이 풀려 변기 뚜껑에 주저앉을 뻔했어요. 하지만 곧이어 들려온 통화 내용이 제 의문을 풀어줬습니다. 어머니요? 그분은 그냥 시골 총구석 노인네예요. 아무것도 몰라요. 남편도 내가 시키는 대로 하는 멍청이고요. 그 순간 제 안에서 두 가지 감정이 동시에 일었습니다. 안도감과 분노였어요. 아들이 공범이 아니라는 안도감. 그리고 아들이 저렇게까지 얕보이고 이용당하고 있다는 분노. 며느리는 남편을 바지사장으로 만들어 놓고 뒤에서 온갖 더러운 짓을 하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며칠 뒤 저는 갤러리에서 부당 해고된 전 직원을 수소문했어요. 이 실장이라는 30대 중반의 여자였습니다. 김 비서를 통해 연락처를 알아냈죠. 시장 근처 허름한 다방에서 만났습니다. 커피 향보다 담배 연기가 더 진한 곳이었어요. 처음에 이 실장은 저를 경계했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아 연신 문 쪽을 살피더군요. 웬 시골 할머니가 자기를 찾아왔는지 의아해했겠죠. 저는 아무 말 없이 휴대폰을 꺼내 통장 잔고를 보여줬습니다. 숫자를 확인한 이 실장의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커피잔을 들고 있던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할머니가 누구세요? 도대체 내가 누군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갤러리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게 중요하죠. 이 실장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가방에서 작은 저장 장치를 꺼냈습니다. 여기 다 있어요. 최 관장이 기업들한테 그림을 강매한 내역, 돈 세탁 장부, 전부요. 저 해고당하기 전에 몰래 복사해뒀어요. 언젠가는 저 사람이 벌받는 날이 올 거라고 믿었거든요. 저는 그 저장 장치를 받아들었어요. 손바닥 안에 들어오는 작은 물건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진실의 무게는 어마어마했습니다. 이 실장의 눈에도 눈물이 글썽거렸어요. 집으로 돌아와 컴퓨터에 꽂아봤어요. 엑셀 파일이 수십 개 있었습니다. 날짜별로 정리된 장부에는 기업 이름과 금액, 그리고 수사 종결된 사건 번호까지 적혀 있었어요. 저는 밤새 하나하나 대조해 봤습니다. 알고 보니 아들이 증거 불충분으로 정당하게 종결한 사건들이었어요. 법대로 처리한 것뿐인데 며느리는 그걸 마치 자기가 손을 써서 무마한 것처럼 포장해서 기업들한테 돈을 뜯어낸 거였습니다. 피해 기업만 12곳이 넘었어요. 총 금액은 100억 원을 훌쩍 넘겼습니다. 내 아들을 바보 천치로 만들고 범죄자로 만들 셈이었구나. 저도 모르게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었지만 아프지 않았어요. 분노가 고통을 잊게 만들었습니다. 다음 날 저녁 저는 제 장학생 출신인 김태석 부장검사를 국밥집 뒷방으로 불렀어요. 태석이는 20년 전 돈이 없어 법대를 중퇴할 뻔했던 학생이었습니다. 제가 익명으로 장학금을 대줬고 그 아이는 검사가 됐어요.
지금은 대검찰청 감찰본부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제 정체를 아는 몇 안 되는 사람 중 하나였죠. 태석이가 뒷방 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 저는 국밥 한 그릇을 내밀며 저장 장치를 건넸습니다. 뜨끈한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는 국밥이었어요. 태석아, 내 아들놈이 멍청해서 마누라한테 당하고 있다. 이거 보고 정신 좀 차리게 해줘라. 태석이가 노트북을 꺼내 파일을 훑어봤어요. 화면을 넘길수록 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미간에 깊은 주름이 잡혔어요. 이사장님, 이건 사기의 변호사법 위반입니다. 근데 이러면 아드님도 옷 벗으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 범죄자 마누라 데리고 사는 것보단 백수가 낫다.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지 않았어요. 태석이가 저를 한참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증거 확보하고 영장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태석이가 한 가지 더 알려줬어요. 며느리가 취임식 당일에 마지막으로 거액을 빼돌려 해외로 도주할 계획이라는 정황이 포착됐다고요. 비행기 표까지 예약해둔 상태였습니다.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었어요. 그날 밤 저는 장롱 깊숙이 넣어뒀던 죽은 남편의 유품을 꺼냈어요. 30년 전 남편이 마지막으로 쓰던 낡은 만년필이었습니다. 감옥에서 저한테 마지막 편지를 쓸 때 사용했던 것이죠. 차가운 금속 감촉이 손바닥에 전해졌어요. 창밖으로 달이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만년필을 가슴에 품고 남편의 사진을 바라봤어요. 여보, 내일 내가 큰 싸움을 하러 갑니다. 당신도 그때 돈 없어서 억울하게 당했잖아요. 나는 우리 아들만큼은 그렇게 안 되게 할 거예요. 지켜봐줘요. 저는 만년필을 품에 넣고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게 끝날 거였어요. 아니, 어쩌면 모든 게 시작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지만 두렵지는 않았어요. 70평생을 살아오면서 이보다 더한 고비도 넘겼으니까요. 취임식 당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저는 새벽 4시에 눈을 떴어요. 잠을 설쳤는지 온몸이 뻐근했습니다. 거울 앞에 섰을 때 비친 제 모습은 그저 평범한 노인이었어요. 깊게 팬 주름, 검버섯이 핀 볼, 흰머리가 듬성듬성 섞인 머리카락. 누가 봐도 시골에서 막 올라온 늙은 어머니처럼 보일 것 같았습니다. 오늘이 내 인생의 제삿날일 수도 생일일 수도 있겠구나. 저는 거울 속 제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옷장을 열고 한참을 뒤적거렸습니다. 손끝에 낡은 천이 닿았어요. 30년 전 아들 대학 입학식 때 입었던 회색 코트였습니다. 보풀이 일고 유행도 한참 지났지만 저는 일부러 그 옷을 꺼냈어요. 옷장 깊숙이 비단 한복도 있었고 고급 정장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옷을 입고 갈 생각은 없었어요. 오늘은 국밥집 할머니 장옥분으로 가야 했습니다. 며느리가 그토록 무시하는 그 모습 그대로요. 그게 제 진짜 모습이니까요. 가게 문에 손글씨로 안내문을 써서 붙였습니다. 금일 휴업, 집안 대청소, 괄호 안에 작게 덧붙였어요. 진짜 쓰레기 치우러 감. 저만 알아볼 수 있는 농담이었죠. 시장 골목을 지나가는데 상인들이 말을 걸어왔습니다. 할매, 오늘 어디 좋은 데 가슈? 옷 빼입고 아들내미 똥 기저귀 갈아주러 간다. 저는 뼈 있는 농담을 던지고 발걸음을 옮겼어요. 상인들이 뒤에서 껄껄 웃었지만 제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오늘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몰랐으니까요. 골목 어귀에서 김태석 부장검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태석아, 나 지금 출발한다. 준비됐지? 네, 이사장님. 영장 확보했고 감찰팀 대기 중입니다. 신호 주시면 바로 들어갑니다. 내가 신호하면 봐주기 없이 싹 쓸어버려.
알았지? 전화를 끊고 택시를 잡았습니다. 특급 호텔까지는 40분 거리였어요. 낡은 가죽 시트에 몸을 기대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 풍경이 스쳐 지나갔어요. 번쩍이는 고층 빌딩들, 바쁘게 오가는 사람들, 명품 매장이 줄지어 성거리. 저는 문득 오래전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30년 전 저는 등에 아들을 업고 이 거리를 걸었습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행상을 하며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던 시절이었죠. 겨울에는 아들 손이 꽁꽁 얼어서 제품에 넣어 녹여줬어요. 배가 고프다고 칭얼대면 제 밥을 덜어서 먹였습니다. 그때 맹세했어요. 이 아이만큼은 배고프지 않게, 억울하지 않게 키우겠다고. 그런데 그 아들이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제 어미를 취임식에 초대조차 하지 않았어요. 전화 한 통 없었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지만 꾹 참았어요. 오늘은 울 날이 아니었습니다. 11시 특급 호텔에 도착했습니다. 택시에서 내리는 순간 다리가 떨렸어요. 긴장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이 문을 열고 들어가면 다시는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에요. 로비에 들어서는 순간 눈이 부셨습니다. 천장에는 크리스털 샹들리에가 수천 개의 빛을 쏟아내고 있었고 대리석 바닥은 거울처럼 제 모습을 비췄어요. 향긋한 꽃향기가 공기 중에 떠다녔습니다. 정장을 빼입은 사람들이 우아하게 오가고 있었죠. 제 낡은 다나와 보풀인 회색 코트가 이 화려한 공간에서 얼마나 초라해 보였을지 상상이 가시죠? 지나가는 사람들이 저를 힐끗힐끗 쳐다봤습니다. 저 할머니는 뭐지? 하는 눈빛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어차피 오늘 안에 저 사람들 모두 제가 누군지 알게 될 테니까요. 행사장 입구로 걸어가는데 보안 요원이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은 건장한 젊은이였어요.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비웃듯이 말했습니다. 할머니, 여기 배달 오시면 안 됩니다. 화물용 승강기 쓰세요. 저는 멈춰서서 그 젊은 요원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소란을 피울 생각은 없었습니다. 다만 한마디만 했죠. 강준혁이 엄이다. 길 비켜라. 제 목소리는 낮았지만 서늘했어요. 요원의 표정이 당황으로 바뀌더니 슬그머니 옆으로 비켜섰습니다. 저는 고개도 돌리지 않고 연회장 문을 밀고 들어갔어요. 연회장 안은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수백 명의 하객이 웅성거리며 자리를 찾고 있었어요. 샴페인 잔이 부딪히는 소리, 웃음소리, 악수하는 손길들. 테이블마다 싱싱한 꽃이 장식되어 있었고 웨이터들이 은쟁반에 음식을 들고 오갔습니다. 화려한 드레스와 값비싼 양복들 사이에서 저는 완전히 이질적인 존재였어요. 마치 백조대에 섞인 참새 같았죠. 멀리 단상 쪽이 보였어요. 거기서 며느리 유라가 하객들과 환하게 웃으며 인사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크림색 드레스에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걸고 있었어요. 완벽한 사모님의 모습이었죠. 그 옆에는 제 아들 준혁이가 서 있었습니다. 검사복 대신 멋진 양복을 입고 어색한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분명히 마주쳤어요. 아들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놀란 것 같기도 하고 당황한 것 같기도 했어요. 저는 손을 들어 인사하려 했습니다. 엄마 왔다 하고 말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아들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마치 저를 못 본 것처럼 옆에 있는 다른 사람에게 말을 걸기 시작했어요. 웃으면서요. 제 아들이 저를 보고도 못 본 척한 거였습니다.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숨이 막혔어요. 눈앞이 아찔해졌습니다. 내 아들이 저를 못 본 척했어요. 수백 명의 하객 앞에서 저는 투명 인간이 된 거였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때 며느리가 저를 발견했습니다. 환한 미소가 순식간에 경악으로 바뀌었어요. 며느리가 빠른 걸음으로 다가왔습니다. 제 팔뚝을 손톱이 파고들 정도로 세게 잡더니 구석 쪽으로 끌고 갔어요. 어머님, 여기가 어디라고 오세요? 초대장도 없이. 며느리가 제 귀에 바짝 대고 속삭였습니다. 입술은 웃고 있었지만 눈은 차갑게 얼어 있었어요.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 담긴 경멸감은 칼처럼 날카로웠습니다. 오늘은 그냥 쥐 죽은 듯이 여기 구석에 계세요. 국밥 냄새 배니까 숨도 작게 쉬시고요. 괜히 앞에 나섰다가 준혁 씨 망신시키지 마시고요. 끝나면 차비 드릴 테니까 바로 가세요. 알아들으셨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목구멍에 뭔가가 걸린 것 같았어요. 며느리가 다시 활짝 웃으며 일어섰습니다. 마치 저에게 세상에서 가장 다정한 안부를 물은 것처럼 연기하며 다른 하객들에게 인사를 건넸어요. 저는 며느리가 지정한 자리로 걸어갔습니다. 커다란 기둥 뒤 조명도 닿지 않는 어두운 구석이었어요. 스태프용 테이블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고 그 위에는 누군가 마시다 남긴 물잔만 있었습니다. 의자도 손님용이 아니라 접이식간이 의자였어요. 의자에 앉자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손끝이 차갑게 떨려왔어요. 저 멀리서 들려오는 웃음소리와 샴페인 잔 부딪히는 소리가 비수처럼 가슴에 박혔습니다. 이건 단순한 분노가 아니었어요. 서글픔이었습니다. 평생을 바쳐 키운 아들에게, 며느리에게 이렇게 대접받아야 하는 건가요? 옆 테이블에 앉은 사모님들이 힐끔거리며 수군거렸습니다. 어디서 퀴퀴한 시장 냄새 나지 않아? 누가 데려온 거야? 격이 떨어지게. 저는 못 들은 척했지만 귀에 다 들렸어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었지만 아프지 않았어요. 하지만 며느리는 모르는 게 있었습니다. 제가 이 호텔 건물주에게 돈을 빌려준 적이 있다는 것을. 저 단상 위에 걸린 청송 장학재단 후원 현판이 무슨 뜻인지, 그리고 제 낡은 폴더폰의 단축번호 1번에 누가 저장되어 있는지. 저는 주머니 속 폴더폰을 만지작거렸습니다. 차가운 금속 감촉이 손바닥에 전해졌어요. 이 버튼 하나면 저 화려한 무대가 순식간에 무너질 수 있었습니다. 단상에서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았어요. 곧 취임식이 시작될 모양이었습니다. 하객들이 자리를 찾아 앉기 시작했어요. 며느리가 단상 옆에서 내빈들에게 갤러리 팜플렛을 돌리는 게 보였습니다. 대놓고 그림을 팔고 있었어요. 취임식장에서 뇌물 영업을 하는 거였죠. 저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었어요. 조금 더 기다려야 했습니다. 며느리가 스스로 덫에 걸려들 때까지, 증거가 완벽해질 때까지. 단상 입구 쪽 커튼 뒤에서 익숙한 얼굴이 보였습니다. 태석이었어요. 감찰팀을 이끌고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짧게 눈빛을 교환했어요. 태석이가 준비됐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들이 단상으로 올라가 축배 제의를 하려고 잔을 높이 들었습니다. 하객들도 따라서 잔을 들었어요. 화려한 조명 아래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고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저 축배가 독배가 될 거라는 것을, 저 화려한 무대가 곧 아수라장이 될 거라는 것을. 며느리가 방금 전에도 한 기업 임원에게 봉투를 받아 가방에 넣는 것을 봤어요. 끝까지 돈을 챙기고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주머니에서 폴더폰을 꺼냈습니다. 딱 소리를 내며 폴더를 열었어요. 화면에 단축번호 1번이 떠올랐습니다. 엄지손가락이 버튼 위에 놓였어요. 심장이 쿵쾅거렸지만 손은 더 이상
떨리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단상 위의 아들을 바라봤어요. 환하게 웃고 있는 아들. 제가 평생을 바쳐 키운 아들. 하지만 지금 저 아들은 사기꾼의 남편이고 범죄의 방패막이었습니다. 이대로 두면 아들 인생이 끝장나요. 준비는 끝났습니다. 이제 이 더러운 판을 엎을 시간이었어요. 저는 버튼을 눌렀습니다. 버튼을 누른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심장이 한 박자 쉬었어요.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다는 걸 알았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배어났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30초가 지났을까요? 연회장 정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검은 점퍼를 입은 사람들이 줄지어 들어왔어요. 15명은 좋게 되어 보였습니다. 발소리가 대리석 바닥에 쿵쿵 울렸어요. 앞장선 사람이 배지를 높이 들었습니다. 대검찰청 감찰본부입니다. 모두 자리에서 움직이지 마십시오. 태석이의 우렁찬 목소리가 연회장을 가득 채웠어요. 샹들리에 아래서 그 목소리가 메아리 쳤습니다. 순간 정적이 흘렀어요. 누군가의 손에서 샴페인 잔이 미끄러져 떨어졌습니다. 잔이 바닥에 깨지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어요. 하객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비명을 지르는 부인도 있었고 황급히 출구로 달려가는 사람도 있었죠. 순식간에 화려한 연회장이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저는 기둥 뒤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다리가 떨렸지만 눈은 단상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며느리 유라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방금 전까지의 여유로운 미소가 사라지고 창백한 공포로 바뀌어 있었어요. 입술이 파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에요? 여기가 어딘데? 유라가 날카로운 목소리로 소리쳤어요. 하지만 그 목소리에는 예전의 위엄이 없었습니다. 갈라진 비명에 가까웠죠. 태석이가 단상으로 성큼성큼 올라갔습니다. 손에는 영장이 들려 있었어요. 최유라 씨 변호사법 위반, 사기, 공갈, 뇌물수수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묵비권이 있으며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유라의 얼굴이 순식간에 흙빛으로 변했습니다. 무릎에 힘이 풀렸는지 휘청거렸어요. 옆에 있던 웨이터가 들고 있던 쟁반이 쏟아졌습니다. 유리잔들이 바닥에 부딪혀 산산조각이 났어요. 그때 제 아들 준혁이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이마에 땀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습니다. 넥타이를 고쳐 매는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무슨 일입니까? 제 아내가 무슨 혐의라는 겁니까? 준혁이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평소 법정에서 당당하게 농구하던 검사의 목소리가 아니었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의 당혹감이 그대로 묻어났죠.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내 아들이 저렇게 무너지는 모습을 봐야 하다니. 태석이가 준혁이를 돌아봤습니다. 잠시 머뭇거리더니 나지막이 말했어요. 검사님, 죄송합니다. 하지만 증거가 명확합니다. 피해 기업만 12곳, 총액이 100억 원을 초과합니다. 준혁이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고개를 돌려 유라를 바라봤습니다. 유라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유라야, 이게 대체 무슨 소리야? 뭔가 오해가 있는 거지? 준혁이가 유라의 어깨를 잡으며 물었습니다. 절박한 목소리였어요. 하지만 유라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입술을 꾹 깨물고 있을 뿐이었죠. 감찰팀원이 유라의 가방을 열었습니다. 안에서 봉투 여러 개가 쏟아져 나왔어요. 현금 다발이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10,000원짜리 지폐들이 빨간 띠로 묶여 있었어요. 대충 봐도 수천만 원은 되어 보였습니다. 하객들 사이에서 탄식이 터져 나왔어요. 카메라 플래시가 미친 듯이 터졌습니다.
기자들이 어디서 왔는지 앞다퉈 사진을 찍어대고 있었어요. 저는 천천히 단상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사람들이 비켜섰어요. 아까와는 달랐습니다. 아까는 저를 밀치며 지나갔던 사람들이 이제는 눈치를 보며 길을 열어줬어요. 유라가 저를 발견했습니다. 창백한 얼굴에 순간 경악이 스쳤어요. 그리고 금세 분노로 바뀌었습니다. 어머님이 한 짓이죠? 그렇죠? 유라가 이를 악물며 소리쳤어요. 목소리가 갈라져 나왔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유라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30년 사채 시장에서 별별 사람을 다 만나봤지만 이렇게 뻔뻔한 눈은 처음이었습니다.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는 눈이었어요. 어머니? 준혁이가 저를 보며 물었습니다. 혼란스러운 눈빛이었어요. 갑자기 나타난 어머니와 체포당하는 아내 사이에서 뭐가 뭔지 모르겠다는 표정이었죠. 저는 준혁이에게 다가갔습니다. 아들의 얼굴을 가만히 올려다봤어요. 내가 등에 업고 다니던 아이가 이렇게 컸습니다. 어느새 흰머리가 섞인 중년이 됐어요. 하지만 지금 이 아이의 눈에는 그때와 똑같은 두려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준혁아, 저는 낮은 목소리로 불렀어요. 목이 메었지만 참았습니다. 내 마누라가 내 이름 팔아서 사기쳤어. 내가 정당하게 종결한 사건들을 자기 공이라고 속이고 돈을 뜯어냈어. 기업들한테. 준혁이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저었어요. 그럴 리가요. 유라가 왜 그런 짓을. 증거 다 있어. USB에 장부가 다 들어있어. 피해 기업 12곳, 금액이 100억이 넘어. 준혁이가 비틀거렸습니다. 옆에 있던 의자를 붙잡고 겨우 몸을 지탱했어요.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때 유라가 갑자기 뛰기 시작했어요. 비상구 쪽으로 달렸습니다. 하이힐이 바닥에 부딪히며 딱딱거리는 소리가 났어요. 크림색 드레스 자락이 펄럭거렸습니다. 하지만 10걸음도 못 가서 감찰팀원 2명에게 양쪽 팔이 붙잡혔어요. 발버둥을 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나요. 나. 내가 누군지 알아? 서울지검장 부인이라고. 유라가 발버둥 치며 소리쳤어요. 목이 찢어질 듯 날카로운 비명이었습니다. 완벽하게 올려 묶었던 머리가 흐트러져 얼굴을 덮었어요. 하지만 그 말은 이제 아무 힘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하객들 사이에서 실소가 터져 나왔어요. 누군가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게 서울지검장 부인 꼴이래. 태석이가 유라에게 다가가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최유라 씨, 우리가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오늘 밤 11시 비행기로 해외로 빠져나갈 계획이셨죠? 1등석 표까지 예약해 두셨던데. 유라의 눈이 커졌습니다. 어떻게 그걸 아느냐는 표정이었어요. 저는 속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실장이 준 USB에 그 정보도 들어있었거든요. 마지막 거액을 빼돌려 도주하려던 계획까지 전부요. 감찰팀원이 유라의 손에 수갑을 채웠습니다. 철컥 소리가 연회장에 울려 퍼졌어요. 그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유라가 고개를 떨궜어요. 아까까지 하객들에게 팜플렛을 돌리며 환하게 웃던 그 사람이 맞나 싶었습니다. 다이아몬드 목걸이가 조명 아래에서 허무하게 빛났어요. 저 목걸이가 얼마짜리인지 알 것 같았습니다. 피해자들의 돈으로 산 목걸이였겠죠. 준혁이가 멍하니 그 장면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눈가가 붉어져 있었어요. 울고 있는 건지 분노하고 있는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아마 둘 다였을 거예요. 저는 아들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등을 쓰다듬어 주고 싶었어요. 하지만 그러지 못했습니다. 여기는 사람들이 지켜보는 공개된 장소였고 준혁이는 이제 막 지검장 자리에 오른 사람이었으니까요.
준혁아, 내 잘못이 아니야. 저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준혁이가 고개를 돌려 저를 바라봤습니다.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어요. 어머니, 어떻게 아신 거예요? 대체 어떻게?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었어요. 내가 누군지, 어떻게 이 모든 걸 알아냈는지, 그건 나중에 천천히 얘기해도 됐습니다. 유라가 감찰팀에 끌려나가면서 저를 노려봤어요. 눈에 도끼가 서려 있었습니다. 입술이 실룩거리며 말을 뱉어냈어요. 두고 보세요. 어머님, 절대 이대로 끝나지 않을 거예요. 제가 혼자 당할 것 같아요? 저는 그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똑바로 마주봤어요. 30년 동안 사채 시장에서 살아남은 눈이었습니다. 온갖 협박과 위협을 다 받아봤어요. 이 정도 협박에 흔들릴 눈이 아니었죠. 그래, 두고 보자. 누가 이기나. 제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했습니다. 유라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더 말하고 싶었겠지만 감찰팀원들이 유라를 문 밖으로 끌고 나갔습니다. 연회장이 술렁거렸습니다. 하객들이 웅성거리며 눈치를 보고 있었어요. 카메라가 여전히 터지고 있었고 누군가는 전화기를 귀에 대고 빠르게 뭔가를 말하고 있었습니다. 아마 언론사에 제보하는 것이겠죠. 내일 아침 뉴스 헤드라인이 뭐가 될지 뻔했어요. 서울지검장 부인, 취임식장에서 체포. 상상만 해도 끔찍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태석이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못 듣게 작은 목소리로 물었어요. 이사장님, 괜찮으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았어요. 아니, 괜찮아야 했습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니었으니까요. 유라가 협박했던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절대 이대로 끝나지 않을 거라고 했죠. 그 말이 빈말은 아닐 거예요. 단상 위에 혼자 남겨진 준혁이를 바라봤습니다. 하객들 앞에서 망연자실하게 서 있는 내 아들. 오늘 서울지검장이 될 뻔했던 내 아들. 취임사를 읽으려고 준비했을 원고가 주머니에 들어있겠죠.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그 아이는 지검장도 검사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어미가 필요한 아들이었어요. 저는 다시 한번 주머니 속 폴더폰을 만졌어요. 차가운 금속이 손바닥에 닿았습니다. 오늘 하루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진짜 전쟁은 이제부터였습니다. 연회장이 텅 비는 데는 30분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하객들은 서둘러 자리를 떴어요. 누구도 이 자리에 있었다는 흔적을 남기고 싶지 않았겠죠. 아까까지 악수하며 축하 인사를 건네던 사람들이 눈도 마주치지 않고 빠져나갔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반쯤 마신 샴페인 잔들과 손도 대지 않은 음식들만 덩그러니 남았어요. 접시 위에 스테이크는 식어서 기름이 하얗게 굳어 있었습니다. 샹들리에 불빛 아래 그 광경이 유난히 쓸쓸해 보였어요. 화려했던 취임식장이 순식간에 폐허가 된 것 같았습니다. 저는 연회장 구석에 서서 준혁이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단상 앞 의자에 축 늘어져 앉아 있었어요. 넥타이는 풀려 있었고 양복 재킷은 바닥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고개를 떨군 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있었어요.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울고 있는 것 같았어요. 아까 축배를 들며 환하게 웃던 그 사람이 맞나 싶었습니다.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내가 이 아이를 울렸구나. 어미가 자식을 울렸어요. 억울한 일 당하지 말라고 한 짓인데 결국 내 손으로 아들을 무너뜨렸습니다. 다가가서 안아주고 싶었지만 쉽게 발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태석이가 조용히 다가왔어요. 검은 점퍼깃을 세우고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이사장님, 최유라 피의자 호송 완료했습니다. 구치소에 수감됐고요. 내일 오전에 검찰 송치 예정입니다.
변호사 선임한다고 난리던데 일단 접견은 내일부터 가능합니다. 수고했어. 기자들은 호텔 측에서 맡고 있는데 밖에 수십 명이 진을 치고 있습니다. 뒷문으로 나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지금 당장 이 자리를 뜰 수는 없었습니다. 아들과 얘기를 해야 했어요. 미루고 미뤄왔던 얘기를요. 태석이가 물러가고 저는 천천히 준혁이에게 다가갔습니다. 발소리가 텅 빈 연회장에 울렸어요. 준혁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벌겋게 충혈되어 있었어요. 코끝도 빨갛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48살 먹은 검사가 아니라 어린아이 같은 얼굴이었어요. 어머니, 준혁이가 갈라진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저는 아들 옆 의자에 앉았어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부터 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어머니, 유라가 정말 그런 짓을 한 거예요? 준혁이가 물었어요. 아직도 믿기 힘들다는 눈빛이었습니다. 그래. 증거가 있어. 어떻게 하셨어요? 어머니가 어떻게 그런 걸? 저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이제 말해야 할 때가 왔어요. 30년 동안 숨겨왔던 비밀을요. 준혁아, 어미가 할 얘기가 있어. 준혁이가 고개를 돌려 저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아들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어미가 그냥 국밥집 할머니가 아니야. 준혁이의 눈썹이 찌푸려졌습니다. 무슨 소리냐는 표정이었어요. 청송 장학재단 알지? 내가 장학금 받았던 그 재단. 네, 알죠. 로스쿨 등록금부터 사법연수원 시절 생활비까지 제가 검사 되는데 큰 도움이 됐는데요. 그 재단이 왜요? 그 재단 이사장이 어미야. 순간 준혁이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눈이 커지더니 입이 벌어졌어요. 손이 무릎 위에서 덜덜 떨렸습니다.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게 무슨 말도 안 돼요. 어머니가 어떻게 내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미가 사채 사업을 시작했어. 명동에서 30년 동안 돈을 모았어. 그 돈으로 재단을 세웠고 준혁이가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났어요. 마치 유령을 본 것 같은 표정이었습니다. 사채요? 어머니가 사채업자였다고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믿을 수 없다는 것과 배신감이 뒤섞인 목소리였습니다. 준혁이가 뒷걸음질 치다가 의자에 부딪혔어요. 쿵 소리가 텅 빈 연회장에 울렸습니다. 불법은 아니야. 다 합법적으로 했어. 등록된 대부업이야. 이자도 법정 한도 안에서만 받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준혁이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했어요. 그래도 왜 말 안 하셨어요? 30년 동안 왜?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아들에게 한 걸음 다가갔어요. 하지만 준혁이가 뒤로 물러섰습니다. 가슴이 철렁했어요. 내가 검사가 되고 싶다고 했을 때 어미가 걸림돌이 되면 안 됐어. 사채업자 아들이 검사가 될 수 있겠어? 인사검증에서 다 걸려. 그래서 숨겼어. 차명으로, 재단 명의로 다 숨겼어. 준혁이가 두 손으로 머리카락을 쥐어뜯었습니다. 괴로운 신음소리가 새어나왔어요. 그러니까 제 인생 전체가 거짓이었다는 거예요? 제가 받은 장학금도, 제가 된 검사도 다 어머니가 짜놓은 판 위에서 노란한 거였다고요? 그 말에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내가 노력해서 된 거야. 어미는 그냥 뒤에서 도운 것뿐이야. 도움이요? 이게 도움이에요? 준혁이가 소리쳤습니다. 목소리가 연회장에 메아리 쳤어요. 저는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할 말이 없었어요. 아들 말이 틀린 게 아니었으니까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만 째깍째깍 들렸어요.
에어컨 바람이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준혁이가 창문 쪽으로 걸어갔어요. 발걸음이 무거워 보였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서울 야경이 보였어요. 수많은 빌딩의 불빛들이 밤하늘 아래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저 불빛 하나하나가 누군가의 삶이겠죠. 저 중에 오늘 밤 우리 가족처럼 무너지는 집이 또 있을까요? 저는 아들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어깨가 축 처져 있었어요. 준혁아. 저는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어미가 미안해. 하지만 한 가지만 알아줘. 어미가 한 모든 일은 다 너를 위한 거였어. 내가 억울한 일 당하지 않게, 내 아버지처럼 되지 않게. 그것뿐이었어. 준혁이가 돌아섰습니다.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했어요. 아버지요? 아버지가 왜 나와요? 아버지는 제가 3살 때 돌아가셨잖아요. 내 아버지는 억울하게 감옥에 갔어. 친구 보증 잘못 썼다가 사기죄로 몰렸어. 돈이 없어서 변호사 한 명 못 써서 국선 변호인은 재판정에 얼굴도 안 비쳤어. 그리고 거기서 돌아가셨어. 폐렴이었는데 제때 치료를 못 받았어. 준혁이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처음 듣는 이야기였을 거예요. 저는 그동안 아버지 이야기를 일부러 안 했거든요. 어미는 그 후로 맹세했어. 돈을 모으겠다고. 내 자식만큼은 그런 일 당하지 않게 하겠다고. 법 앞에서 돈 없어서 무릎 꿇는 일 없게 하겠다고. 준혁이의 표정이 조금 누그러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복잡한 감정이 얼굴에 역력했어요. 그때 제 폴더폰이 울렸습니다. 김 비서였어요. 이사장님, 큰일 났습니다. 무슨 일이야? 최유라 시어머니 되시는 분이 기자회견을 열겠다고 합니다. 내일 아침 10시에 서울시청 앞에서요. 순간 머리가 띵했습니다. 유라 시어머니라면 내 사돈이었죠. 유라 친정어머니 말이에요. 결혼식 이후로 얼굴 본 적도 손에 꼽을 정도였습니다. 명절에도 연락 한 번 없던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이 갑자기 기자회견이라니. 무슨 내용인데? 저도 정확히는 모릅니다. 다만 기자들한테 뿌린 예고문에 청송장학재단과 이사장님 얘기가 나온다고 합니다. 사위를 사채업자 아들로 만들었다. 검사 자격이 없다. 뭐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잠시 멍하니 서 있었어요. 유라가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혼자 당할 것 같으냐고. 그 말이 이거였구나. 친정어머니를 통해 반격하려는 거였어요. 자기가 잡혀가면서도 이미 다음 수를 준비해 놓았던 겁니다. 어머니, 무슨 일이에요? 준혁이가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처리할 일이야. 하지만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내일이면 세상이 내가 누군지 알게 될 것 같았어요. 30년 동안 숨겨왔던 모든 것이 드러나는 거였습니다. 저는 창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준혁이 옆에 섰어요. 서울 야경이 눈앞에 펼쳐져 있었습니다. 수만 개의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준혁아, 어미 믿어줄 수 있어? 준혁이가 한참 동안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침묵이 무겁게 내려앉았어요. 그리고 마침내 아들이 입을 열었습니다. 시간이 필요해요. 어머니. 그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당연히 시간이 필요하겠지. 30년을 숨겨왔는데 하루아침에 받아들이라고 할 수는 없었어요. 그래, 천천히 생각해. 어미는 기다릴게. 저는 아들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준혁이가 움찔했지만 피하지는 않았어요. 그것만으로도 다행이었습니다. 완전히 마음의 문을 닫은 건 아니구나. 그 생각에 조금은 위안이 됐어요. 연회장을 나서며 뒤를 돌아봤습니다. 아들이 여전히 창가에 서 있었어요. 등이 구부정했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아내도
어머니에 대한 믿음도 자신의 정체성마저 흔들린 것 같은 등이었어요. 저 아이가 이걸 이겨낼 수 있을까? 걱정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감상에 젖어 있을 때가 아니었어요. 내일 아침이면 세상이 난리가 날 겁니다. 미안하다, 준혁아. 하지만 어미는 멈출 수 없어. 내가 미워해도 원망해도 어미는 끝까지 너를 지킬 거야. 내일 아침 또 다른 싸움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30년 숨어 살던 국밥집 할머니가 세상 앞에 나설 시간이었어요. 그날 밤 저는 한숨도 못 잤습니다. 명동 사무실 소파에 앉아 천장만 바라봤어요. 창밖으로 네온사인 불빛이 깜빡거렸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어요. 째깍 째깍. 내일 아침이 다가올수록 심장이 조여왔습니다. 30년 동안 쌓아온 모든 것이 무너질 수도 있다는 생각에 손끝이 차가워졌어요. 아들 얼굴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어제 연회장에서 저를 바라보던 눈. 배신감과 분노가 뒤섞인 눈이었죠. 시간이 필요하다던 아들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어요. 새벽 5시 김 비서가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손에 서류 뭉치를 들고 있었어요. 이사장님, 유라 친정어머니 신상조사 결과입니다. 저는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한 장 한 장 넘기며 읽어내려갔어요. 커피가 식는 줄도 몰랐습니다. 이름은 박정숙, 67살. 남편과는 20년 전에 이혼. 현재 강남에서 고급 한정식집을 운영 중. 여기까지는 알던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다음 장을 넘기는 순간 눈이 번쩍 뜨였어요. 부채 내역이었습니다. 3년 전부터 사업 자금으로 빌린 돈이 20억 원. 채권자 목록에 낯익은 이름들이 보였어요. 제가 아는 사채업자들이었습니다. 이거 확실해? 네, 3번 확인했습니다. 이자를 못 내서 원금이 불어난 상태고요. 지금 가게 권리금까지 담보로 잡혀 있습니다. 저는 서류를 내려놓고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유라 친정어머니가 왜 갑자기 기자회견을 열겠다고 나섰는지 이해가 됐어요. 딸이 잡혀가니까 화가 난 것도 있겠지만 아마 그것만은 아닐 겁니다. 누군가 돈을 줬거나 빚을 탕감해 주겠다고 했겠죠. 채권자들 연락처 확보해. 네, 내가 직접 만나볼 거야. 아침 8시, 저는 강남의 한 커피숍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가 자리였어요. 밖으로 출근하는 사람들이 바쁘게 오가고 있었습니다. 커피 향이 코끝을 스쳤지만 마실 생각이 나지 않았어요. 긴장감에 속이 울렁거렸거든요. 맞은편에는 중년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허름한 점퍼에 기름때 묻은 청바지. 하지만 손목에는 금시계가 번쩍였고 손가락에는 굵은 금반지가 끼워져 있었어요. 명동에서 30년 사채를 굴린 사람치고 이 사람을 모르면 간첩이었습니다. 조만식, 별명은 악어. 한번 물면 절대 안 놓는다고 해서 붙은 별명이었죠. 장 이사장님이 저를 직접 찾으시다니. 무슨 바람이 부셨습니까? 만식이가 능글맞게 웃었어요. 저는 커피잔을 내려놓고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습니다. 박정숙이한테 빌려준 돈 내가 다 갚을게. 만식이의 눈썹이 올라갔어요.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그 돈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이자까지 하면 8억은 됩니다. 알아. 현금으로 줄게. 대신 조건이 있어. 조건이요? 오늘 10시 기자회견 못하게 해. 만식이가 한참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러더니 고개를 저었어요. 그건 좀 어렵겠는데요. 이미 다른 데서 돈이 들어왔거든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역시 누군가 뒤에서 조종하고 있었어요. 누구야? 누가 돈을 줬어? 만식이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대답할 생각이 없어 보였어요. 저는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탁 소리를 내며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어요. 이거 뭔지 알아? 내가 2019년에 불법 추심했던 기록이야. 폭행, 협박, 주거침입. 이거 검찰에 넘기면 넌 끝이야. 만식이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어요. 30년 사채판에서 살아남으려면 이 정도 패는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황민철입니다. 만식이가 입을 열었어요. 목소리가 작아져 있었습니다. 청해 건설 황 회장 아들이요. 그 사람이 박정숙한테 5억을 주고 기자회견 시킨 겁니다. 청해 건설. 그 이름을 듣는 순간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유라가 사기쳐서 돈을 뜯어낸 기업 중 하나가 청해 건설이었어요. 황 회장이 50억을 뜯겼다고 했죠. 황 회장 아들이 복수를 하려는 거였습니다. 며느리만 잡아서는 분이 안 풀리니까 시어머니까지 끌어내려서 집안 전체를 망하게 하려는 거였어요. 교활한 수법이었습니다. 직접 나서지 않고 남을 이용하다니.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커피값을 테이블에 던지듯 놓고 밖으로 나왔어요. 시계를 보니 9시 15분이었습니다. 기자회견까지 45분 남았어요. 시간이 없었습니다. 만식아, 8억 아니라 10억 줄게. 대신 박정숙 데리고 병원에 가. 기자회견 못하게. 그게 무슨 식중독이든 뭐든 꾸며. 30분 안에. 만식이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전화기를 꺼내 어디론가 전화를 걸며 커피숍을 뛰쳐나갔어요. 저는 다음 행선지로 향했습니다. 청해 건설 본사. 황민철을 직접 만나야 했어요. 9시 40분 청해 건설 본사 로비에 도착했습니다. 높은 천장의 대리석 바닥. 벽면에는 커다란 회사 로고가 걸려 있었어요. 어제 취임식장만큼이나 화려했습니다. 정장 입은 직원들이 바쁘게 오가고 있었어요. 저는 낡은 코트 차림 그대로였습니다. 어울리지 않는 건 알았지만 일부러 갈아입지 않았어요. 이 모습 그대로 황민철을 만나고 싶었거든요. 접수대 직원이 저를 가로막았습니다. 눈빛이 경계심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어떤 분을 찾으세요? 황민철 상무. 장옥분이 왔다고 전해. 직원이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잠시 후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며 양복을 빼입은 젊은 남자가 나타났어요. 30대 초반으로 보였습니다. 눈매가 날카롭고 입꼬리가 비틀어져 있었어요. 오만한 인상이었습니다. 국밥집 할머니가 여긴 무슨 일이시죠? 민철이가 비웃듯이 말했어요. 저를 알아본 모양이었습니다. 얘기 좀 하자. 둘이서만. 민철이가 코웃음을 쳤지만 결국 회의실로 안내했습니다. 문이 닫히자 저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어요. 박정숙 기자회견, 내가 시킨 거지? 민철이의 눈이 커졌습니다. 하지만 금방 표정을 가다듬었어요. 증거 있어요? 있어. 조만식한테 다 들었어. 민철이의 얼굴이 살짝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뻔뻔한 표정이었어요. 그래서요? 우리 아버지가 그 사기꾼 며느리한테 50억을 뜯겼어요. 그 정도 복수는 당연한 거 아닙니까? 저는 가방에서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민철이 앞에 펼쳐놓았어요. 이거 봐. 청송 장학재단 장학생 명단이야. 2008년부터 현재까지 전체 명단. 민철이가 서류를 내려다봤습니다. 눈이 점점 커졌어요. 수백 명의 이름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그중 형광펜으로 표시된 이름이 하나 있었어요. 내 이름 있지? 황민철. 2008년부터 2012년까지 대학교 4년 내내 장학금 받았어. 등록금 전액의 생활비까지 총 5천만 원이 넘어. 민철이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입술이 달싹거렸지만 말이 나오지 않는 것 같았어요.
서류를 든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그 재단 이사장이 나야. 내가 대학 다닐 때 등록금 내준 사람이 바로 나라고.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철이가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럴 리가. 말도 안 돼요. 말이 되든 안 되든 사실이야. 내가 너한테 베푼 게 있으니까 하는 소리가 아니야. 다만 한 가지만 알아둬. 유라가 내 아버지한테 사기친 건 맞아. 그건 유라가 벌 받아야 해. 하지만 내 아들은 아무것도 몰랐어. 그 애까지 끌어내리면 안 돼. 민철이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때 제 폴더폰이 울렸습니다. 김 비서였어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사장님, 박정숙 씨가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급성 장염이래요. 기자회견 취소됐고요. 기자들 다 돌아갔습니다. 가슴에서 무거운 짐이 내려가는 것 같았습니다. 숨을 크게 내쉬었어요. 일단 급한 불은 껐습니다. 민철아. 저는 민철이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내 아버지한테 뜯긴 돈, 내가 갚을게.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민철이가 고개를 들었어요. 눈에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왜 그러시는 거예요? 저는 할머니한테 못된 짓을 하려고 했는데. 내 아들 지키려면 원수를 만들면 안 돼. 화해해야 해. 너도 아버지 생각하면서 이런 짓 했을 거 아니야. 그 마음 이해해. 하지만 방법이 틀렸어.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낡은 코트 자락을 여미며 회의실 문 쪽으로 걸어갔어요. 문을 열기 전에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오늘 일은 없던 걸로 하자. 대신 앞으로 내 아들 건드리면 그때는 진짜 가만 안 둬. 건물을 나서니 햇살이 눈부셨습니다. 하늘이 맑았어요. 시계를 보니 10시 20분이었습니다. 기자회견이 열렸어야 할 시간이었어요. 하지만 서울시청 앞은 조용했습니다. 기자들이 웅성거리다가 하나둘 흩어지고 있었어요. 이겼어. 일단은 이겼습니다. 무거웠던 어깨가 조금 가벼워지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유라가 아직 구치소에 있고 재판이 남아 있었어요. 유라가 법정에서 무슨 말을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아들과의 관계가 아직 회복되지 않았어요. 폴더폰을 꺼내 준혁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길게 울렸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받지 않았습니다. 가슴이 먹먹해졌지만 기다리기로 했어요. 아들이 준비될 때까지. 어미는 얼마든지 기다릴 수 있었습니다. 시장으로 발걸음을 옮겼어요. 오늘은 가게 문을 열어야 했습니다. 아무리 하늘이 무너져도 순대국밥은 끓여야 했으니까요. 기자회견 소동이 있은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어요. 새벽 4시에 일어나 돼지머리를 손질하고 육수를 끓이고 손님을 맞았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요. 시장 사람들은 여전히 저를 욕쟁이 할매라고 불렀어요. 뉴스에서 서울지검장 부인이 체포됐다는 소식이 나왔지만 누구도 그게 제 며느리인 줄은 몰랐습니다. 저는 그냥 국밥 끓이는 할머니였으니까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은 늘 허전했어요. 아들에게 매일 전화를 걸었지만 한 번도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도 보내봤어요. 밥은 먹고 다니냐고, 몸은 괜찮냐고, 날씨가 추우니 따뜻하게 입고 다니라고. 답장은 없었습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어미니까요. 아들이 준비될 때까지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점심 장사를 마치고 가게 정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오후 3시쯤이었어요. 손님이 다 빠지고 텅 빈 가게에서 혼자 테이블을 닦고 있었죠. 그때 가게 문이 열렸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준혁이었습니다.
아들이 문 앞에 서 있었어요. 정장 차림이 아니라 편한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낡은 청바지에 후드티. 평소 검사복 입고 당당하게 서 있던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얼굴이 많이 야위어 있었습니다. 광대뼈가 도드라져 보였고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게 깔려 있었어요. 면도도 제대로 안 했는지 수염이 거뭇거뭇했습니다. 일주일 사이에 10년은 늙어 보였어요. 저는 걸레를 내려놓고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어요.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달려가서 안아주고 싶었지만 선뜻 발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아들이 아직 저를 받아들일 준비가 됐는지 알 수 없었거든요. 준혁이가 천천히 가게 안으로 들어왔어요. 주위를 둘러보더니 낡은 의자에 털썩 앉았습니다. 여기가 어머니 가게였군요. 30년 동안 한 번도 안 와봤네요. 목소리가 갈라져 있었어요. 저는 아무 말 없이 주방으로 갔습니다. 뚝배기에 순대국밥을 담아서 아들 앞에 놓았어요.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습니다. 일단 먹어. 밥부터 먹고 얘기하자. 준혁이가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한 숟갈, 두 숟갈. 처음에는 천천히 먹더니 점점 빨라졌어요. 허겁지겁 먹는 모습이 마치 굶주린 사람 같았습니다. 국물을 후루룩 마시고 밥알 하나 안 남기고 긁어 먹었어요. 언제 밥을 제대로 먹었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맞은편에 앉아 아들이 밥 먹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어릴 때 학교 다녀와서 배고프다고 칭얼대면 이렇게 국밥을 끓여줬었죠. 그때와 똑같은 모습이었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지만 꾹 참았어요. 뚝배기가 거의 비워졌을 때 준혁이가 숟가락을 내려놓았어요. 어머니, 응. 일주일 동안 많이 생각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준혁이가 말을 이었어요. 처음에는 배신감밖에 안 느껴졌어요. 30년 동안 속았다는 생각에 화가 났고요. 제 인생 전체가 거짓말 위에 세워진 것 같았어요.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말을 끊지 않았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다른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머니가 왜 그렇게까지 했을까? 왜 30년 동안 숨기면서 살았을까? 준혁이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아버지 얘기하셨잖아요. 억울하게 감옥 가서 돌아가셨다고. 그 얘기 듣고 나서 많이 울었어요. 제가 몰랐던 아버지, 제가 몰랐던 어머니. 너무 많은 게 한꺼번에 쏟아져서 감당이 안 됐어요. 저는 테이블 위에 놓인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웠어요. 이 아이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준혁아, 어미가 미안해. 더 일찍 말했어야 하는데. 아니에요. 준혁이가 고개를 저었어요. 어머니가 미안해할 일이 아니에요. 저를 위해서 그러신 거잖아요. 방법이 좀 극단적이었을 뿐이지. 준혁이가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저도 따라 웃었어요.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유라 일도요. 준혁이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제가 눈이 멀었던 거예요. 옆에서 그런 짓을 하는데 하나도 몰랐어요. 어머니가 아니었으면 저는 공범이 됐을 거예요. 영원히 모르고요. 넌 아무 잘못 없어. 그 여자가 교활했던 거야. 준혁이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다음 주에 첫 공판이에요. 유라가 저한테 면회를 신청했대요. 변호사를 통해서요. 심장이 철렁했어요. 유라가 무슨 꿍꿍이일까? 공판 전에 굳이 남편을 만나려는 이유가 뭘까? 불길한 예감이 스쳤습니다. 저 여자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어떻게든 빠져나갈 구멍을 찾으려 할 겁니다. 가지마. 아니요, 갈 거예요.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어요. 이혼 서류 들고 갈 거예요. 준혁이의 눈빛이 단호했습니다.
더 이상 예전에 흔들리던 눈이 아니었어요. 일주일 사이에 뭔가 단단해진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하나만 물어볼게요. 뭔데? 청송 장학재단 장학생 명단에 제 이름도 있었죠?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숨길 필요가 없었어요. 그래. 내가 받은 장학금도 재단에서 나온 거야. 준혁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럴 줄 알았어요. 제가 로스쿨 갈 때 갑자기 장학금이 생겨서 이상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성적이 그렇게 좋지도 않았는데. 너는 충분히 자격이 있었어. 성적만으로 사람을 평가하면 안 돼. 준혁이가 피식 웃었어요. 오랜만에 보는 웃음이었습니다. 그때 가게 문이 다시 열렸어요. 고개를 돌려보니 태석이가 서 있었습니다. 표정이 심각했어요. 이사장님, 검사님, 큰일 났습니다. 무슨 일이야? 최유라 피의자가 구치소에서 자해를 시도했습니다. 지금 병원으로 이송 중이에요.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준혁이의 얼굴도 창백하게 변했습니다. 숟가락을 든 채로 멈춰 있었어요. 자해라니? 왜? 어떻게? 면도칼로 손목을 그었다고 합니다. 독방에서 혼자 있다가 교도관이 발견했대요. 저는 의자에서 일어났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아무리 미운 며느리라도 사람이 죽으려 했다는 소식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다만 유서 비슷한 메모가 발견됐는데요. 태석이가 말을 멈췄어요. 저와 준혁이를 번갈아 보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거기에 검사님 이름이 있었답니다. 그리고 이사장님 이름도요.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유라가 대체 무슨 짓을 하려는 걸까요? 자해까지 해가면서 준혁이가 벌떡 일어났어요. 병원이 어디예요? 서울대학교 병원 응급실입니다. 준혁이가 문을 향해 뛰어갔습니다. 저도 뒤따라 일어났어요. 나도 갈게. 어머니는 여기 계세요. 제가 알아볼게요. 준혁이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같이 가. 그 여자가 무슨 짓을 꾸미든 어미가 옆에 있어야 해. 준혁이가 잠시 저를 바라봤어요. 그러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같이 가요. 태석이 차를 타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차 안은 무거운 침묵으로 가득 찼어요. 창밖으로 서울거리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신호등 불빛이 번갈아 바뀌었고 사람들은 아무 일 없다는 듯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었어요. 저만 이렇게 조급한 것 같았습니다. 저는 주머니 속 폴더폰을 꽉 쥐었어요. 손바닥에 땀이 배어났습니다. 유라, 그 여자가 끝까지 발악하는구나. 죽음까지 이용하려고 하다니.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동시에 불안감도 밀려왔습니다. 유서에 뭐라고 썼을까? 우리를 어떻게 엮으려는 걸까? 혹시 없는 일을 지어낸 건 아닐까? 준혁이는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얼굴이 굳어 있었어요. 병원에 도착하니 이미 기자들이 몰려 있었어요. 30명은 좋게 되어 보였습니다. 플래시가 터지고 마이크가 들이밀어졌어요.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검사님, 부인 자해 소식 들으셨어요? 시어머니 압박 때문이라는 소문이 있던데요. 저와 준혁이는 고개를 숙인 채 응급실로 들어갔어요. 뒤에서 카메라 셔터 소리가 빗발쳤습니다. 내일 기사 헤드라인이 뻔히 보였어요. 또 한바탕 난리가 나겠구나. 의사가 다가왔습니다. 보호자분이세요? 준혁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생명에는 지장 없습니다. 손목 열상인데 깊지 않았어요. 다만, 의사가 말을 멈췄어요. 다만 뭐요? 정신과 상담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면회는 당분간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저는 응급실 침대 쪽을 바라봤어요.
커튼 너머로 유라의 모습이 어렴풋이 보였습니다. 손목에 붕대를 감고 누워 있었어요. 눈을 감고 있었지만 잠든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 있었어요. 웃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 여자는 대체 무엇을 원하는 걸까요? 죽고 싶은 게 아니라는 건 확실했어요. 그렇다면 이건 연극입니다. 동정심을 사려는 계산된 행동이에요. 시어머니가 괴롭혀서, 남편이 버려서, 그래서 자해했다고 주장할 작정이겠죠. 하지만 그 연극에 내 아들과 내 이름이 엮여 있었습니다. 이대로 두면 안 됐어요. 유서에 뭐라고 썼는지 반드시 알아내야 했습니다. 저 여자의 연극을 깨부숴야 했어요. 태석이에게 눈짓을 보냈습니다. 태석이가 고개를 끄덕이고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어요. 구치소에 유서 사본을 요청하는 것 같았습니다.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아니, 어쩌면 진짜 전쟁은 이제부터 시작인지도 몰랐습니다. 유서 사본이 도착한 건 그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태석이가 명동 사무실로 직접 가져왔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 봉투를 열었습니다. 종이 한 장이었어요. 삐뚤빼뚤한 글씨가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내용을 읽는 순간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예상은 했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습니다. 유라는 모든 죄를 저와 준혁이에게 뒤집어 씌우려 했어요. 시어머니가 사채업자라는 사실을 알고 협박했다. 남편이 모른 척하면서 범행을 묵인했다. 자신은 강요에 의해 움직인 것뿐이라고요. 심지어 자신이 자해한 이유도 시어머니의 압박 때문이라고 적어 놓았습니다. 새빨간 거짓말이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가 다 계획하고 실행한 범죄를 남에게 뒤집어 씌우다니. 하지만 이게 언론에 퍼지면 상황이 복잡해질 수 있었어요. 여론은 진실보다 자극적인 이야기에 먼저 반응하니까요. 이미 일부 기사에서 시어머니 압박 운운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이 사장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태석이가 물었어요. 저는 유서를 테이블 위에 내려놓고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태석아, 이 실장 연락처 아직 있지? 네, 있습니다. 불러. 그리고 녹음 장비 준비해. 이틀 후, 저는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유라가 입원해 있는 병실이었어요. 정신과 병동 특실.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니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복도는 조용했고 간호사들만 바쁘게 오가고 있었어요. 문 앞에 경찰이 지키고 서 있었습니다. 저는 면회 신청서를 내밀었어요. 시어머니입니다. 경찰이 신분증을 확인하더니 잠시 망설였어요. 하지만 결국 문을 열어줬습니다. 병실 안은 조용했어요. 흰 커튼이 쳐져 있었고 창문으로 오후 햇살이 비스듬히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유라가 침대에 앉아 있었어요. 손목에는 여전히 붕대가 감겨 있었습니다. 병원복을 입고 있었는데 화장기 없는 얼굴이 낯설어 보였어요. 하지만 얼굴에는 상처의 고통 같은 건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를 보자 입꼬리가 올라갔어요. 기다렸다는 듯이. 어머님 오셨어요? 문병이라도 오신 건가요? 비아냥거리는 목소리였어요. 저는 침대 옆 의자에 앉았습니다. 유서 봤어. 유라의 눈이 번쩍였어요. 기다렸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래요? 어떠셨어요? 충격받으셨어요? 충격은 무슨, 내가 얼마나 교활한 여자인지 다시 한번 확인했을 뿐이야. 유라의 미소가 조금 굳어졌어요. 하지만 금방 다시 여유로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 이대로 가만히 당하고만 있을 생각 없어요. 어머님이 사채업자라는 거 세상에 다 알려질 거예요. 그러면 준혁 씨 검사 생활도 끝이에요. 어머님 재단도 끝이고요. 유라가 천천히 말했어요.
협박이었습니다. 저는 가만히 듣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거래하죠. 어머님이 저한테 합의금 50억 주시면 저는 유서 내용 철회하고 조용히 형 살고 나올게요. 어떠세요? 저는 피식 웃었습니다. 이 여자는 끝까지 이런 식이구나. 거래? 나한테? 네. 나쁘지 않은 조건이잖아요. 50억이면 어머님한테 푼돈이시잖아요. 저는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유라 앞에 던지듯 놓았어요. 이거 먼저 봐. 유라가 의아한 표정으로 봉투를 열었어요. 서류를 읽어 내려가던 유라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이게 뭐예요? 이건 어디서? 이 실장이 줬어. 내가 해고한 그 실장 말이야. 내가 자르고 나서 3개월치 월급도 안 줬지? 그래서 앙심을 품고 있었더라. 거기 내가 직접 작성한 장부가 있어. 누가 시킨 것도 아니고 협박받은 것도 아니고 내가 스스로 기획해서 실행한 증거야. 날짜별로 정리되어 있어. 내 필체로. 유라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손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있어. 저는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녹음 파일 녹취록이었어요. 30장이 넘었습니다. 내가 이 실장한테 보낸 음성 메시지 전부 녹음되어 있어. 피해 기업 대표들 협박할 때 뭐라고 했는지, 준혁이 이름 팔아먹으면서 뭐라고 했는지 다 들어있어. 유라의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어요. 준혁이는 아무것도 몰랐어. 내가 혼자 다 한 거야. 이 증거면 내 유서는 휴지 조각이야.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거래는 없어. 넌 내가 한 짓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해. 하지만 하나만 약속할게. 유라가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봤어요. 눈에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처음 보는 모습이었어요. 내가 형 다 살고 나오면 그때 다시 시작할 기회를 줄게. 사람은 누구나 잘못할 수 있어. 중요한 건 그 후에 어떻게 사느냐야. 진심으로 뉘우치면 그때 다시 얘기하자. 유라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고개를 떨궜어요. 어깨가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더 말하지 않고 병실 문을 열었어요. 문을 닫기 전에 마지막으로 뒤를 돌아봤습니다. 유라가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있었어요. 복도를 걸으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한 달 후 유라의 첫 번째 재판이 열렸습니다. 저와 준혁이는 방청석에 나란히 앉았어요. 법정은 기자들과 방청객으로 가득 찼습니다. 유라는 결국 유서 내용을 철회하고 모든 혐의를 인정했어요. 변호사가 선처를 호소했지만 재판장의 표정은 냉담했습니다. 판결은 징역 7년이었습니다. 피해 규모와 범행의 계획성을 감안한 결과였어요. 법정을 나서는 유라의 뒷모습이 초라해 보였습니다. 한때는 그렇게 화려하던 여자였는데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걸고 취임식장에서 웃던 모습이 어제 같았어요. 저는 그 뒷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저 여자도 처음부터 저렇게 나쁜 사람은 아니었을 거예요.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요? 돈에 눈이 멀어서 사람의 도리를 잊어버린 걸까요? 준혁이는 서울지검장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스스로 사퇴서를 냈어요. 아내의 범죄에 대한 도의적 책임을 지겠다며. 저는 말렸지만 준혁이의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기자회견장에서 고개 숙여 사과하는 아들의 모습을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어머니, 저는 괜찮아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면 돼요. 이번엔 제 힘으로요. 어머니 그늘 아래서 자란 게 아니라 제 발로 걸어가고 싶어요. 아들이 그렇게 말했을 때 저는 눈물이 났어요. 이 아이가 이렇게 단단해졌구나. 어미 몰래 이렇게 성장했구나.
검사복을 벗은 아들의 어깨가 오히려 더 넓어 보였습니다. 그리고 저도 결심했습니다. 청송 장학재단 이사장 자리에서 물러나기로요. 대신 재단 운영은 전문가들에게 맡기고 저는 후원자로만 남기로 했어요. 30년 동안 그림자 속에서 살았습니다. 숨기고 감추고 위장하면서요. 이제 그럴 필요가 없어졌어요. 아들도 알고 세상도 알게 됐으니까요. 이제 그림자에서 나와도 될 것 같았습니다. 햇볕 아래서 당당하게 살아도 될 것 같았어요. 3개월 후 어느 맑은 가을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새벽 4시에 일어났어요. 돼지머리를 손질하고 육수를 끓이고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찬바람이 불기 시작했지만 가게 안은 뜨끈한 국물 냄새로 훈훈했어요. 시장 골목에서는 여전히 상인들이 할매, 오늘 국밥 맛있어요? 하고 인사를 건넸습니다. 하지만 달라진 게 하나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막 지났을 때였어요. 가게 문이 열리더니 준혁이가 들어왔습니다. 양복 대신 편한 옷차림이었어요. 청바지에 스웨터, 손에는 앞치마가 들려 있었습니다. 한쪽 어깨에는 커다란 가방이 걸려 있었어요. 어머니, 오늘부터 저도 일할게요. 뭐라고? 국밥 끓이는 거 배울 거예요. 어머니 평생 혼자 하셨잖아요. 이제는 제가 도울게요. 저는 한참 동안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그러다 픽 웃음이 터졌어요. 야, 네가 국밥을 끓여? 라면도 못 끓이는 놈이? 배우면 되죠. 어머니가 가르쳐 주시면요. 30년 노하우 전수 받을게요. 준혁이가 웃으며 앞치마를 두르기 시작했어요. 서툰 손놀림이었습니다. 끈이 엉켜서 한참을 씨름했어요. 그 모습이 눈물 나게 예뻤습니다. 서울지검장까지 된 사람이 앞치마 끈 하나 제대로 못 매는 게 우습기도 하고 대견하기도 했어요. 저는 아들 옆에 섰습니다. 엉킨 끈을 풀어주고 다시 메어줬어요. 등을 토닥이며 국자를 건네줬습니다. 자, 일단 돼지머리 손질부터 배워. 이게 제일 중요해. 핏물 제대로 빼야 잡내가 안 나. 네, 어머니. 따뜻한 아침 햇살이 가게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육수 냄새가 가게 가득 퍼졌어요. 저는 아들과 나란히 서서 국밥을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준혁이가 서툴게 국자를 휘젓는 모습을 보며 피식 웃음이 났어요. 밖에서 시장 상인 하나가 문을 열고 고개를 들이밀었습니다. 할매, 오늘 손님 왔네? 웬 젊은 남자야? 내 아들이야. 오늘부터 같이 일해. 상인이 눈을 동그랗게 뜨더니 엄지를 치켜 세웠어요. 오, 효자네 효자. 할매 복 받았어. 문이 닫히고 저와 준혁이는 마주보며 웃었습니다. 30년 동안 혼자 지켜온 가게였어요. 새벽마다 혼자 일어나 불 켜고 혼자 국 끓이고 혼자 문 닫았습니다. 외롭지 않다고 하면 거짓말이에요. 하지만 이제는 아들과 함께입니다. 가면은 벗었습니다. 청송 장학재단 이사장도 아니고 명동 사채시장 큰손도 아니에요. 이제 저는 그냥 국밥집 할머니 장옥분입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어미이기도 하고요. 순대국밥 한 그릇에 담긴 30년 세월. 이제 그 세월을 아들에게 물려줄 시간이 왔습니다. 오늘의 사연 어떠셨나요? 사연이 마음에 닿았다면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사연의 주인공을 위한 따뜻한 말씀도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오늘을 응원합니다. 인생 소풍이었습니다.